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뜰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몇 나라나 될까요? 해외 전문가들이 직접 세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밀라노에서 온 교통 전문가, 로마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 20년 경력의 미국 국제교류 전문가. 이들이 서울 지하철에 내려선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고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전광판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가방을 두고 자리를 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전문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선 불안하지가 않아. 그 한마디가 이탈리아 방송을 뒤흔들었고 유럽과 일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세계는 그걸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도 같은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제가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면서 세계 40개국을 다녀봤거든요.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까지. 어지간한 건 놀라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시카 톰슨이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각국의 교육 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직접 발로 뛰며 비교하는 게 제 일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비교하고 분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몇 달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탈리아 교통당국 관계자들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저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시찰단의 옵저버 자격으로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한국? 물론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건 알았지만 교통 인프라를 배우러 간다는 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밀라노, 피렌체 수천 년의 문명이 살아 숨쉬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의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무얼 배운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 다름이 뭔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어요. 공항 자체가 넓고 깨끗한 건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의 동선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로 선명하게 병기되어 있었고 입국 심사에서 수화물 수취대까지의 동선이 군더더기 없이 설계되어 있었죠.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을 생각해봤습니다. 몇 번이나 다녀봤지만 거기서 수화물을 찾고 출구를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번거로웠는지 그때는 당연한 거라 여겼는데 인천에 서보니 비로소 그 차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찰단은 첫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지하철역으로 향했을 때 저는 이탈리아 관계자들 사이에 섞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입구에서부터 달랐습니다. 지하철 역사 입구 자체가 하나의 공간처럼 설계되어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꽃집이 보였습니다. 조그맣지만 정돈된 꽃집이었는데 그 옆에는 무인 자동 판매 형태의 편의 매장이 있었고 천장에는 커다란 LED 광고판이 영상을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인데도 환하고 활기찼습니다. 어떤 유럽 도시의 지하철 역사보다 밝았어요. 밀라노 지하철을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역사, 페인트가 벗겨진 벽, 희미한 형광등, 냄새. 그게 유럽 지하철의 분위기라고 저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지하에 또 하나의 거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탈리아 관계자 중 한 명이 제 옆에서 멈춰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떠했냐고요?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마주했을 때 나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살짝 굳어 있으면서도 무언가를 다시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여러 지하철역에서도 스크린도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스크린도어는 뭔가 달랐어요. 재질도 설치 방식도 무엇보다 그 정렬이 정밀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선로가 보였고 그 앞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두 줄로 나뉘어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시설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시스템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노약자석이었습니다. 파란색으로 구분된 좌석이 칸마다 몇 자리씩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들이 비어 있었어요. 열차가 꽤 혼잡한 편이었는데도 그 자리만큼은 아무도 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치면서도 아무도 그 자리에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연한 것처럼 처음부터 그 자리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듯이 저는 뉴욕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우선석이 있긴 했지만 그 자리가 실제로 비어 있는 걸 본 기억이 잘 없었어요. 파리에서도 밀라노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앉는 게 당연한 거고 필요한 사람이 오면 그때 일어나면 된다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 자리 자체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전광판에는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2분 후 도착이라고 떠있던 숫자가 정확히 그 시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제가 겪어온 지하철 경험을 돌이켜보면 전광판의 숫자와 실제 도착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드문지 알게 됩니다. 밀라노에서는 전광판이 고장나 있는 날도 많았고 로마에서는 아예 전광판을 믿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전광판을 믿어도 됐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저에게는 꽤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열차 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좌석 배열, 손잡이의 높이, 바닥의 미끄럼 방지 처리,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설계된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냉난방이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 안이 쾌적했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수백만 명이 오가는 공간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 관리 비용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로마 지하철에서는 여름이면 열기가 숨막힐 정도였고 겨울에는 냉기가 올라와 코트를 껴입어야 했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밀라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열차는 조용했고 승객들은 대부분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죠. 이탈리아 관계자들이 서로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탈리아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놀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역에서 역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역사를 직접 걸어 다녔습니다. 크고 작은 역들이 있었는데 규모는 달라도 관리 수준은 비슷하게 높았어요. 특히 환승 통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긴 통로를 걸어가면서 길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는데 바닥에 색깔로 구분된 선이 있었고 벽마다 방향 표시가 일관된 디자인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일관성이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떤 의도와 노력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계단 옆에는 어김없이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유모차를 끄는 젊은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르신도 혼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그 사람들의 이동을 처음부터 고려하고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파리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고장. 비율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낑낑대던 여행자들의 모습도요. 서울에서는 그런 풍경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저로서는 이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미국 어느 도시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천장에서 물이 새고 플랫폼은 어둡고 열차는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지하철 자체가 많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단순히 이탈리아와 한국의 비교가 아니라 어쩌면 제가 알아온 세계 전체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들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지하에 있던 꽃집,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열차 도착 시간, 스크린도어 앞에 자연스럽게 줄을 선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앉지 않은 노약자석.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싶었습니다. 이 수준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매일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계 40개국을 다니면서 봐온 것들이 진짜로 세계 기준이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익숙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왔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이 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그때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침대에서 일어나면서도 전날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있던 꽃집, 정확하게 들어오던 열차, 아무도 앉지 않았던 노약자석. 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20년간 세계 40개국을 다니면서도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를 봤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죠. 시찰 이틀째 일정은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 방문단과 함께 다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단순히 이동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역사 내부의 편의 시설과 이용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옵저버로 동행했고 일행 중에는 이탈리아에서 온 형제 시찰 단원 2명도 있었습니다. 밀라노 교통공사 소속이었고 동생은 로마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한다고 들었어요. 둘 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15년 이상 일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부터 저는 어제와는 다른 눈으로 주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깨끗하다, 밝다는 인상만 받았는데 이번엔 그 이상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스컬레이터 좌측에 서 있는 사람들, 우측을 비워두는 사람들 누군가 안내하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그 질서가 하루 만에 다시 보니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역사 내부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안에 카페가 있다는 것 자체는 요즘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카페 안 풍경이 저를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창가 쪽 좌석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가방이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자리를 떠나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주문을 하러 간 것이겠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뉴욕에서, 파리에서, 로마에서 저는 항상 가방과 노트북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어요. 자리를 잠깐 비울 때도 짐을 다 들고 갔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방을 두고 자리를 뜬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세계에서는요. 그런데 그 여성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떴고 아무도 그 가방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카운터에서 음료를 받아온 여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로 돌아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이탈리아 형이 제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저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방문단 일행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음료를 주문하면서 저는 습관적으로 가방을 어깨에 꽉 걸쳤습니다. 그리고 잠깐 가방을 의자에 두고 카운터로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험처럼요. 그런데 손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몸에 밴 습관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가방을 들고 주문했습니다. 그 사실이 왜인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면서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둔 채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람,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고 화장실에 간 것 같은 사람,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둔 채 자리를 비운 사람.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짐을 그 자리에 두고 잠깐씩 자리를 떠났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안내 직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통역을 통해서였는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역에서 분실물이 많이 생기냐고. 직원은 잠깐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분실물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돌아간다고 했어요. 서울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맡겨진 물건들의 반환율이 상당히 높다고 했습니다. 지갑도 스마트폰도 심지어 현금도 누군가 주워서 신고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온다는 게 세상의 모든 도시에서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파리에서 지인이 지하철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을 때 그 전화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가져가는 사람보다 신고하는 사람이 많은 도시. 저는 그 카페를 나오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당황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당연하게 여겨온 세계와 이 공간 사이에 어떤 커다란 틈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언어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지하철 승강장으로 나왔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승강장의 풍경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두 줄로 스크린도어 양쪽에 나뉘어서 아이를 아는 사람도 캐리어를 끄는 사람도 나이 든 어르신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짐 가방을 든 어르신 한 분이 줄 앞쪽에 서 계셨는데 뒤에 있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이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열차가 들어와 문이 열리자 젊은 남성은 가방을 어르신께 돌려드리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목이 살짝 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가방을 잠깐 들어준 것뿐인데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그 당연함이 왜인지 마음을 건드렸어요. 도움을 주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태도가요.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4분, 3분, 2분, 1분. 그리고 정확히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왜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열차 안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지하인데도 연결이 됐어요.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영상을 재생해도 끊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밀라노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연결됐다가 끊겼다가를 반복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형제 중 동생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연결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 표정이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순서가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다 내리고 나서야 기다리던 사람들이 탔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제로 지켜지는 현장을 보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타려는 사람들이 문으로 몰려드는 일이 흔했거든요. 밀라노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여기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 역에 내려 잠깐 지하철 승강장을 걸었습니다. 이탈리아 형제가 나란히 걷고 있었고 저는 그 조금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탈리아어로 낮게 뭔가를 이야기하더니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멈춰 섰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벤치 앞에서 잠깐 멈춘 그는 혼잣말처럼 한국어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조금 해왔나 봐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그 말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기선 불안하지가 않아.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꽤 깊이 박혔습니다. 불안하지 않다.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저는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슴 한쪽이 묘하게 울렸어요. 일행이 다시 걷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 걸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대해 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그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가방을 두고 자리를 떠나던 여성, 분실물이 돌아온다는 직원의 말, 어르신의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어준 젊은이, 두 줄로 선 사람들, 정확하게 들어오는 열차, 지하에서도 끊기지 않는 와이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형제의 짧은 말 뭔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저는 아직 정확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 형제가 남긴 한마디는 우리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끝나고 방문단이 이탈리아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형제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불안하지가 않아.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 어딘가에 박힌 채 쉽게 빠져나오질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말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된 언어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돌아온 지 사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탈리아 형제 중 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셜미디어로 짧은 메시지였는데 링크가 하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링크를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이었어요. 이탈리아 동생이 직접 찍은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에서 가방을 두고 자리를 떠나는 여성의 모습, 줄을 서는 승강장 풍경, 정확하게 도착하는 열차, 그리고 마지막에 동생의 목소리로 짧은 이탈리아어 나레이션이 깔렸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어요. 밀라노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시찰하고 왔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 그 영상의 조회수가 메시지를 받은 시점에 이미 4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흘 만에 40만이라는 게 단순한 여행 영상으로는 나오기 어려운 숫자였거든요. 댓글란을 스크롤하기 시작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어를 완전히 읽지는 못했지만 번역 기능을 이용해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지?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수백 개의 답글이 달려 있었어요. 이게 같은 선진국이 맞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건지. 이제 모르겠다. 문제는 정치인가 시민의식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저 가방 장면은 로마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5분도 안 돼서 사라질 것이다.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야. 저건 사람의 문제야.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됐지? 뭔가 배운 게 있을 텐데. 저는 댓글을 읽으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신랄하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낯설기도 했고 동시에 그 날카로움이 어딘가 슬프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수천 년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서울 지하철 영상을 보면서 왜 우리는 못하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수치가 150만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바이럴이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였습니다. 이탈리아 영상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프랑스의 한 언론 매체가 이 영상을 직접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지하철과 서울 지하철을 비교하는 기사였는데 톤이 꽤 날카로웠어요. 파리 지하철의 낙후된 환경, 잦은 고장, 치안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자들의 반응도 이탈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는가? 라는 질문이 댓글마다 반복됐습니다. 일본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중교통 강국으로 알려진 나라답게 일본 반응은 이탈리아나 프랑스와는 온도가 달랐어요. 서울 지하철의 시설 수준은 인정하면서도 일본 지하철과의 차이를 꼼꼼하게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일본 누리꾼 중 상당수가 가방 장면에 가장 주목했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에서도 분실물 반환율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지하철 카페에서 가방을 두고 자리를 뜨는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서울이 단순히 깨끗한 지하철을 넘어서 어떤 생활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양쪽에서 동시에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지켜보면서 처음에 이탈리아 형제가 찍은 그 영상이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니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 영상은 사람들이 오래 품고 있던 어떤 불편한 질문에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메시지가 조금 길었어요. 이탈리아의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본인과 동생 둘 다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서울에서 직접 보고 온 것들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다고 했죠. 처음엔 망설였다고 했어요. 이게 너무 단순하게 이탈리아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가기로 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방송이 나간 날 저는 인터넷으로 그 방송을 찾아봤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진행됐지만 화면만으로도 분위기는 충분히 느껴졌어요. 스튜디오에는 형제 외에도 밀라노 교통공사 관계자 1명, 그리고 이탈리아 도시계획 전문가 1명이 패널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질문을 던졌고 형이 서울에서 찍은 영상들을 직접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밀라노 교통공사 관계자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화면 속에서 그 사람은 계속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시선이 살짝 아래로 향해 있었고 입술을 한 번씩 깨물었습니다. 뭔가를 반박하고 싶은데 할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서울 지하철역에 내려갔을 때 제 표정도 아마 그랬을 테니까요. 토론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가 뭔가 긴 말을 했고 진행자가 다시 받아쳤고 형제 중 동생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인프라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이 두 가지가 계속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탈리아의 노후화된 교통시설을 교체할 예산과 정치적 의지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 다른 쪽에서는 그게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서울 지하철이 깨끗하고 정확한 건 기술과 예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기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였죠. 그 주장이 나왔을 때 스튜디오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그 침묵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방송이 나간 뒤 이탈리아 소셜미디어에서 논쟁은 더 커졌습니다. 형에게 연락을 해보니 본인도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댓글과 반응을 확인하면서 자신도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 영상을 찍었을 때 그 형제가 무슨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찍은 일상의 장면들이었을 거예요. 그냥 신기하니까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니까. 그게 이렇게 퍼질 거라고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퍼진 걸까요? 이 질문이 저를 며칠째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찍은 영상은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들도 많이 공유되고 화제가 되곤 하지만 이번 영상은 조금 달랐어요. 단순히 신기하거나 예쁜 것을 보여준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 영상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지 않은가? 그 물음이 이탈리아를 넘어 프랑스로, 일본으로 퍼져나간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탈리아 안에서의 논쟁이 정리되지 않은 채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탓을 했고, 어떤 사람은 역사와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게으른 것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면서 뭔가 이 논쟁이 표면만 건드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핵심에 가까이 가고는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단어가 입가에 맴도는데 끝내 나오지 않는 것처럼. 토론이 끝난 뒤에도 스튜디오는 쉽게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토론이 끝난 뒤 스튜디오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그 방송을 다시 돌려보면서 마지막 장면을 여러 번 멈췄습니다. 패널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짐을 챙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무도 서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졌어요.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결론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밀라노 교통공사 관계자가 코트를 챙기면서 잠깐 카메라 쪽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딱 1초쯤 되는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방어도 아니고 체념도 아닌 표정이었습니다. 뭔가를 막 알아채기 시작한 사람의 표정이랄까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형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방송 이후 어떠냐고 물었어요. 한참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생각이 많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보고 온 것들이 이탈리아로 돌아와 일상 속에 섞이면서 자꾸 다르게 보인다고 했어요. 지하철을 탈 때도 커피숍에 들어갈 때도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 다르게 눈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저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뒤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을 때 저는 멍하니 플랫폼을 바라봤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떠 있었는데 그 숫자가 맞을 거라고 믿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작은 불신이 서울에서 돌아온 뒤로는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건데 학교로 돌아간 첫날 저는 수업 시작 전에 잠깐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 지하철 이야기를요. 가방을 두고 자리를 뜨는 장면, 아무도 앉지 않는 노약자석,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전광판. 숫자 학생들이 처음엔 그냥 듣고 있었는데 가방 이야기에서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진짜로요?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낯선 일인지를요. 저는 그날 이후 국제교류 프로그램 목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기존의 학생 연수 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그 안에 없었어요. 문화나 역사 교육 목적의 나라로는 유럽 몇 개 국가들이 우선순위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K-팝이나 음식 때문이 아니라 공공공간을 대하는 방식, 시스템에 대한 신뢰, 타인을 향한 태도, 그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교육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한편 형에게서 마지막 인터뷰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별도로 진행된 짧은 인터뷰였는데 형제 둘이 함께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었냐고. 형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번역을 통해 들은 내용이었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시설이 아니었다고. 엘리베이터도 스크린도어도 와이파이도 아니었다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고 공공공간을 자기 것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가방을 두고 자리를 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공간의 분위기. 그게 시설보다 훨씬 만들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설계도가 아니라 태도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화면을 닫지 못했습니다. 시설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하고 잘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저를 가장 오래 붙잡아둔 건 그 시설 자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시설은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로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과 의지가 있으면 어느 도시든 깨끗한 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도 설치할 수 있고 와이파이도 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의 가방을 건드리지 않는 것, 줄을 자연스럽게 서는 것,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것, 낯선 어르신의 짐을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것,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이 결국 시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이때쯤에야 비로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공간을 대하는 방식, 그 말이 핵심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깨끗한 건 그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차가 정확하게 오는 건 그 정확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방을 두고 자리를 뜰 수 있는 건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약속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규칙이라기보다는 태도에 가까운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어떤 공유된 감각 같은 것.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를 거라는 거였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특별하다는 걸 느끼지 못할 거라는 거였죠. 매일 타는 지하철이고 매일 보는 풍경이니까요. 외국에서 온 사람의 눈에 그토록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인 겁니다. 그 무심한 일상이 사실은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보면 아는 것들. 서울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40개국을 다닌 교사로서 어느 도시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서 제가 느낀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밀라노는 여전히 밀라노였고 서울은 여전히 서울이었습니다. 두 도시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았고 두 나라의 역사도 그대로였습니다. 이탈리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고 한국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뜻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그 지하철역 안에서 부러워한 것은 스크린도어도 아니었고 와이파이도 아니었습니다. 노약자석도 분실물 반환율도 정시에 도착하는 열차도 아니었어요.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서로를 향한 조용한 신뢰였습니다. 도시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